예, 우리 시장은 오늘 주가가 오르긴 합니다만 좀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황해설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늘 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저희가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미국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을 떨치면서 올라갔는데요. 연준 위원들도 계속해서 좀 이 경고를 주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합니다. 네, 지금이 주식을 사도 될 때인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일단 네, 뉴욕 증시는 CPI 우려를 극복하고 하루 만에 올랐습니다. 예. 강하네요, 미국 증시. CPI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예, 우선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향하는 추세가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향하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 쇼크,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정 수준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상품 가격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게 3분의 2를 이번에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이제 주거 비용이 좀 부담이 됐고, 서비스 물가도 좀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거 비용 항목을 잘 보면 약간 좀 우리가 숨을 쉴 만한 구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보고 계신 차트는 뭐냐면 일반적인 주거 비용,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거 비용을 산정한 건데 보시다시피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 올라가게 된 그런 동기가 됐던 요인은 뭐냐면 아래 보신 차트, 저게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저건 뭐냐면 이 내 집인데 내 집을 임대료로 계산했을 때 산정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또 주거 비용에 포함을 하는데 네. 그 비용이 이번에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임대료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어서 신규 갱신된 임대료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시기를 감안해 본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주거 비용도 이후엔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9%대에서 3%까지 내려오는 속도는 어느 정도 좀 빨랐지만 이후부터는 이제 기저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떨어지는 속도는 상당히 좀 둔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우리가 보통 마지막 1마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2%대 가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디게 걸릴 것이고, 그때마다 이제 금리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한 논란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임대료로 계산해서 반영한다는 거는 좀 의아합니다. 뭐 나름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CPI보다도 PC가 중요하다. 예. 굴습이나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와서 시장을 좀 진정시켰던 거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이 앞서갔던 것을 상당히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뭐 예. 3월은 뭐 이제 거의 확률을 낮아진 상황이고요. 5월 6월, 네.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또 연준 위원들은 왜 이렇게 좀 금리 인하 시점, 시장의 기대를 계속 누르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연준 위원 이야기부터 하면 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건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먼저 빠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갖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좀 올라가게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높이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줘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실제로 물가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오히려 이게 어느 정도 어필이 돼서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만은 연초까지만 해도, 작년 연말 연초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를 7번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4번 정도.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나왔던 점도표가 3번인데 투자자들은 지금 4번 정도로 좀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자체는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는 어쨌든 올해 금리는 내린다라고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또는 7월부터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로는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PC 기준으로 보면 오늘 뭐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달에 발표될 수치가 2% 초반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언급이 됐거든요. 2.3%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PC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런 속도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6월 넘어가게 됐을 때, 그러니까 여름이 시작될 때 정도 됐을 때는 2% 정도 내려가는 수준이 돼서 아마 그 정도 됐을 때는 좀 금리가 실제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네, 시장의 기대보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사실 빨랐던 거죠. 네. 예. 그러나 이제 금리 인하 폭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는 25bp가 아니라 한 번에 50bp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준 지난번 방송 나갔을 때 뭐 사회자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는 그렇지만 폭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인 거죠. 예. 그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올릴 때도 뭐 우리가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하고 엄청나게 올렸었잖아요. 그죠? 예. 75bp 한 번에 올린 적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감안을 미리 생각하면 좋겠고요.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은 AI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미국 증시는 주도하고 있는데요. ARM이 얼마 전에 급등했었고 또 엔비디아 오르면서 엔비디아가 구글을 제치고 총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고 애플이 예, 2위죠. 예. 그 다음 3위로 올라간 건데요. 예. 예. 엔비디아의 질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국내 관련주 흐름은요. 이게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움직이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또 실적 영업이익 증가 속도도 내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쉽게 꺼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특징이 연초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거기에 AI 관련된 투자가 될 거다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 들어갔는데 여기 아웃풋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있었지만 엔비디아 관점에서 본다라면 AI 관련된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련된 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이 됐던 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어떤 판매를 못하게 하면 거기를 피하는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어쨌든 판매를 계속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와 같은 변수도 조금은 제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를 못 사면 ARM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금 동향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업종 대비 압도적으로 저게 이제 그냥 올라간 색깔 노란색 차트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저게 이제 기술주 쪽 섹터의 자금 동향이거든요. 나머지 쪽에서는 거의 자금 유입되고 있는 게 없는데 기술주 쪽으로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일부 빅테크 안에서도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좀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자금 동향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뭐 우리 증시에서도 역시 SK하이닉스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 나온 길에 SK하이닉스는 잘 가는데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따라붙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제대로 그 HBM 쪽에서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오나 봐요. 워낙 하이닉스가 먼저 개발을 했고 선주문도 끝내놓은 상태고 기술력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시차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하반기 정도까지는 투자들이 보자라는 관점이야 가장 먼저 매출이 나오고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 하이닉스 쪽에 좀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하고 이제 구글, 알파벳하고는 시총이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애플하고는 1위, 2위하고는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고 애플이 2조 8천. 애플은 워렌 버핏이 지분 뭐 일부이긴 합니다. 1% 정도 지분 줄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AI 경쟁, 물론 이제 소비재로서의 그런 영향은 있겠지만 AI 경쟁에서는 애플은 확실히 조금 뒤처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 미증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보면 카테고리 이렇게 보면 AI 쪽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니면은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테슬라는 하락하고 있고 애플은 거의 횡보하거나 흘러내리고 있고 뭐 그 외 종목들도 보면은 뭐 어쨌든 AI로 지금 구분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투자들의 관점은 AI가 가장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실적으로 바로바로 나오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은 뭐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야기로 다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워낙 어려웠는데요. 2차 전지가 약하다 보니까 워낙 밀려도 한참 밀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코스닥 쪽이 좀 차별화해 오는 뒷심이 강하고요. 그런 느낌들이 설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나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스닥의 어떤 선전은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이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일 마이너스 1%까지 좁힌 거고 이제 오늘 정도 되면 거의 이제 보합까지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코스닥은 그동안에 이제 이슈에서 자꾸 중심 밖에 있었습니다. 뭐 코스피에서 저 PBR 관련된 밸류업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서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서 증시가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쪽을 팔아서 넘어가는 그런 수급의 이동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오히려 저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안 오른 쪽으로 좀 살펴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제약, 반도체인데 2차 전지는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게 별로 없다라는 관점이 있고 제약은 올라간 것도 없고 내려간 것도 없고 거의 횡보였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지금 뭐 엔비디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우리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져 있어서 순환매 또는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또 저 PBR 관련주들이 지금도 주가가 뭐 가치 대비 싸다라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월 상승률로는 역대 4위 정도 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 있는 코스닥 쪽으로 관심이 넘어간 거고 이제 코스닥은 뭐 과매도권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라서 선별적인 종목 장세 정도는 뭐 충분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최근에 주가 올린 건 이제 말씀하신 AI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실적도 얼추 발표가 이제 됐거든요. 21일 엔비디아가 남아 있고 금리 결정도 3월 FOMC까지 기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공백기가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앞으로 주목해야 될 변수나 이벤트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저는 수급을 좀 많이 숫자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상당히 이례적인 어떤 수급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전까지 어제까지 누적으로 보면 9조 원 정도 매수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연간으로 그린 건데 예. 2월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9조 원입니다. 그리고 2월 14일 누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지난달에 이제 삼성전자 블록딜 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봐야 되는데 네. 빼고 본다 하더라도 7조 원 정도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 페이스가 역대적으로 가장 강하고 가장 많이 매수했던 2009년도 32조 원 매수했을 때보다 지금 매수 규모는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좀 흔들리는지 이걸 좀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선행피 기준으로 본다라면 선진국이 지금 18배 정도, 미국이 21배 정도 되는데 신흥시장이 뭐 11배, 13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걱정을 했다가 경기가 침체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인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외국인들 지표 계속 볼 필요가 있고요. 해외 쪽으로는 역시 이제 미국 국채금리 좀 보셔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지금 위치가 사실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4.3% 왔다 갔다 하는 위치는 부담이 됩니다. 또 지역은행들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어서 국채금리가 지금 4% 전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증시가 조금 여기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서 향후에 국채금리가 4% 전후로 밀려 내려가는지 만약에 밀려 내려가지 않는다면 증시는 여기서 한 차례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정 유발 요인으로서의 국채금리는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하고 관심 섹터랑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흐름은 이쪽을 좀 열어놓아도 되는지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아니면 여전히 좀 제한적인 횡보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지 전략부터 좀 알려주세요.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조금 이제 시장이 과열해서 올라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말씀하신 대로 FOMC 회의도 있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초 서프라이즈가 아닌 다음에는 이제 주가가 조금 멈출 가능성이 맞아요,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본다라면 여기 시점에서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 페이스가 상당히 강하고 또 그 국내 기업들, IT 기업들이라든가 또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출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박스권 조정 이후에 재차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주식을 굳이 뭐 크게 줄인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보유해 나가고 좀 뭐 만약에 이제 매수 못하고 현금 비중이 높았다라고 한다라면 대략적으로 지수가 한 3%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부터 이제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지금으로서는 기다렸다가 매수 시점은 조금 기다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는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좋게 보시는 섹터는 업종은 어떤 겁니까? 사실 뭐 저는 이거는 뭐 계속 일관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맨날 반도체하고 자동차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두 업종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좋을 때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회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는 나라다 보니까 제조업 지수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살짝 올라서는 그런 조짐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대표적인 어떤 수출주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쪽은 여전히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올라갈 공간이 있다라고 봐서 메인 뭐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삼성과 하이닉스를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인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이제 소부장들, 그러니까 HBM 말고 소부장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은 증시부양책이잖아요. 네. 뭐 저PBR을 갖다 탈피한다 이런 정책. 그러니까 저PBR을 탈피한다 어쨌든 주식시장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끌어올린다라고 하고 주식시장을 올린다라고 하면 역시 또 증권업종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제로 증권업종의 일평균 거래대금 계속 증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증권주 자체가 저PBR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나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는 단기적으로 조금 오른 가격 부담이 있는 레벨은 아닐까요, 지금? 예, 그러니까 기아차라든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위치는 좀 부담이 되는데, 네. 근데 상대적으로 따라보지 못한 게 부품사들이거든요. 예. 뭐 성화이텍이라든가 SL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좀 밸류라든가 이런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부품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섹터에 관한 거 좀 여쭤볼게요. 저 PBR은 자동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가고요. 그러면 금융이나 지주사나 이런 데는 조금 이제는 추가 상승보다는 좀 차익 실현해야 될 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저 PBR 주들은 지금도 저평가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끌어올린 자금이 어떤 성향의 자금이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예탁금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는 이 종목에 매수 들어간 자금의 일부는 단기성 자금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전 같이 막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안에서도 또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돼서 상대적으로 어떤 금융사나 제가 말씀드렸던 차라리 증권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된 관계사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된다라고 봐서 오히려 좀 지주회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여쭙겠습니다. 2차 전지도 뭐 사실 업황 자체가 돌아선 건 아니지만 뭐 에코프로의 주주환원 책이나 뭐 이런 것들 주주환원은 아니죠. 사실 액면 분할이나 그다음에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설이 있었는데 바닥은 좀 잡아가는 것도 같은데요. 2차 전지 전략을 좀 물어본다면. 예, 뭐 제가 2차 전지는 상당히 항상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도 지금 $180 정도 수준이면은 좀 더 빠지기도 좀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밀린다라면 선별적으로는 좀 분할, 그러니까 엔캠이라는 주가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데 엔캠 이외의 종목들도 이제는 좀 관심을 단기적으로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엔캠은 뭐 선별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좀 쏠림이 그죠 나타났었죠. 네, 오늘 시황해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과 시장의 여러 이야기들 잘 좀 중심을 잡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